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맛있는 수다 시즌 2 까먹었을 뻔했지. 잊어봤죠. 예.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한 주 동안 뭐 열심히 버티면서 버티셨어요. 네, 버텼죠. 이제 버틸 수밖에 없잖아. 상황이 상황이. 그렇죠. 예. 버틴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예. 시간들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청룡영화제 혹시 보셨어요? 청룡영화제는 대종상 영화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 봤어요. 예. 예. 다르다는 것만. 예, 구체적으로 못 봤고. 나무주연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유아인 씨가 받았습니다. 아, 유아인 맞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한 번 더 연기를. 왜냐면 너무 연기를 못한다고 그때. 내가 무슨 연기자유. 예, 그러니까 예. 뭐 어이가 없네를 진짜 우리가 진짜. 참 그때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연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예, 예. 베테랑이 아니라 사도로 사도로. 유아인 씨가 받았고, 그리고 여우주연상을 누가 받는지 아세요? 전지현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정현 씨가 받았어요. 그 이상한 이정현 씨, 예. 무슨 앨리스인데? 예,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게 사실은 우리 수많은 비정규직과 예. 정말 그 청소 노동자들의 애완들까지도 함께 엮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한 그런 영화였는데 3억밖에 안 들인 저예산 영화를 근데 이게 청룡영화를 조선일보가 하는 됐어요? 근데 청룡영화를 조선일보가 하는 거잖아. 그래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이정현 씨 영화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면서요.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데 관객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죠. 너무 안타까웠죠. 그렇구나. 안타깝다. 그래서 일단 나무주연상, 여유주연상만 놓고 본다면 예. 1000만 넘은 영화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기껏해봤자 30만이었던가 30만도 안 모았을 거예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앨리스하고 그다음에 사도의 나무여우주연상을 줬다. 그리고 작품상은 이제 최동원 감독, 암살의 최동원 감독이 가져갔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어떻게 보면 실력은 인정받는다 이런 생각들 해요. 다양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가져갈수록 다양하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지. 하나로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국정화 반대. 참고로 이제 대종상 영화제의 후폭풍이었는지 예. 국제시장은 2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랬어요? 국제시장도 잘 만든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만들었는데 그렇게 상을 많이 휩쓸어갈 만한 영화는 아니었다는 게. 각하께서 좋아하시는 영화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조선일보는 각하랑 개겨도 되나 봐. 이제 언론 권력이 정치 권력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준다? 하면서 마치 균형을 그렇지. 잡은 것처럼 그렇지, 이렇게 딱 그렇지, 보여주고 물론 이 안에서 심사위원들의 어떤 노고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예.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회자가 됐던 또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말이 뭐였냐면 우리의 김혜수 씨가 예. 청룡영화상 상 참 잘 주죠?
나 여기 야. 굉장히 많은 의미가. 야 진짜. 이걸 단지 대종상에 대한 디스다라고만 보지 않아요. 저는 뭐랄까 우리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잘못된 경쟁, 잘못된 경쟁. 충성 경쟁에 대한 일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혜수 씨 사랑해요. 예. 저는 그 김대중, 김영삼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완전히 끝난 거지 않습니까? 뭐 이미 다 끝났지만 예. 역사의 뒤안을 묻히는 이 과정에서 방송이 많았어요. YS 때문에 방송만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라디오 재벌에서 TV 재벌로까지 진출한다는. 이 종편에 많이 아니라니까 종편이 안 나간다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럼 방송들은 다 어디였어요? 라디오였어요. 라디오. 다 라디오? 다 라디오. 아니 TV에서도 그래도 봤다고 TV 하는 제보가 있었는데. 한두 번 나갔지 한두 그러니까 번. 종편에서.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집으로 YS 김영삼. 김영삼 특집을 하면서 우와. 한 출판사에서 따단. 양철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우와. 김영삼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퀴즈를 맞춘 분에게 바로 이 책을 선물로 드릴 텐데요. 도서출판 양철북에서요. 네. 사랑하는 안드레아라고 하는 책을 사랑하는 안드레아. 예,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이름 좋은데 몇 권이나 주셨어요? 이거는 3권. 3권. 많이는 안 주셨는데 3권. 근데 이 룽잉타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예. 대만의 민주화를 이끈 저서 야화집이라고 하는 책으로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떠나서 독일인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둘 뒀는데 다시 당시에 이제 마잉주 타이베이 시장의 요청으로 다시 대만에 돌아와가지고 아들과 4년 동안 떨어져 살죠. 이 4년의 공백 동안의 절절한 마음들 이걸 담아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건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얘기들을 아주 절절히 예. 이제 나눴는데요. 대만의 초대 문화 장관이 됐어요. 나중에는 와. 룽잉타이. 그래서 여러모로 또 유시민 전 장관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정서적인 부분은 룽잉타이의 어떤 그 마음이 예. 훨씬 더 애절하고 또 절절한 느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 책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엄마란 이래야 된다. 엄마는 이래야 그런 된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 안드레아. 예. 엄마가 안 돼 보신 어떤 분은 절대 모르시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디스를 하신다. 뭐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절대 엄마는 안 돼 보신 어떤 분이 근데 우리 사회 비혼모들도 많고요. 미혼마,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의도적으로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알지요? 무소불위의 그 한 분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랬죠? 예. 그게 또 우리 이번에 퀴즈랑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예.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에 사랑하는 안드레아 받고 예. 싶으신 분들은 우리 마지막에 퀴즈를 냅니다. 방송 끝까지 보시고 마지막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최요한 평론가가 내는 그 사지선다로. 질문, 예. 그 질문도 최요한 평론가가 만들었어요. 예. 저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무섭냐? 예, 무섭냐? 그런 걸 아이고, 알려드리면서 예. 이제 마지막 퀴즈 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YS 특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YS 아까 이 말을 갖다 좀 운을 떼다 말한데 죽은 YS가 살아있는 박근혜를 이겼다. 이런 글쎄, 말들까지 나와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만큼 갑자기 YS에 대한 이상 어떻게 보면 추모 열풍. 이상 추모 열풍. 10만 이상이 그 추모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덕 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죽으면 그럴 건가? 이해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지. 예. 그 새끼, 실제로 그 새끼는 아니지. 전두환 대통령이 추모하고 나오다가 예. 한 시민이 예. 40대 시민이 그 앞에서 학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와,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래서 엉격결에 손을 갖다 딱 들었다가 레이저를 쏘고 날보고 학살자라고 레이저를 쏘고 갔다는 그런 그 신문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그 자리에서 학살자라고 얘기하신 분, 진짜.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일단 뭐 YS가 완전히 떠난 지금, 그리고 DJ도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 이 지금, 정말 YS의 공과 가를 객관적으로 알려서, 왜냐하면은 공과 가를 균형 있게 가리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이 그냥 역사로 남을 수가 있거든.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가리겠다.
민주화 투쟁에 대한 객관적 평가, 그리고 문민정부의 경제적 평가와 환란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이제 정치 역정에 대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 근데 표정 좀 푸세요. 예. 무서워요. 뭐 얼마나 욕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요? 아니, 근데 공과 과 얘기를 했으니까 공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면서 과를 얘기를 하셔야지. 입이 아직 덜 풀렸어. 그러니까, 예. 입이 자, 덜 공과 풀렸어. 과. 자, YS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자, 우선 YS의 재평가 이렇게 나오면서 YS 민주투사다. 이런 키워드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민주투사였나요?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민주투사였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민주투사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YS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이건 이제 우리 그 김선 평론가가 제일 잘하겠죠. 영화 암살에 염석진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보냈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적절한 비유인가요?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친일파는 아니었는데 이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YS는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염석진이다. 아, 민주화 투쟁에 있어서 염석진이다. 그렇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 민주화 투쟁 YS의 민주화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 3당 합당에 대해서 그저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염석진은 친일파라고 얘기해서 맨 나중에 처단하는 그런 그 뭐랄까 씬이 나옵니까? 아,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부터가 예. 민주투사가 아니었다. 아니 뿌리부터 민주투사 아니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넘어갔다. 실제로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회의원 배지난 게 자유당에서 달았어요. 그래요? 예, 맞아요. 미니의원 그 3대 미니의원 선거가 1954년도에 있었는데 예. 그때 아버지 김홍조 옹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배경에서 거제도 25살에 멸치어장. 그렇지. 25살 때 자유당 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그때는 왜 자유당으로 갔을까요? 정부 여당이었으니까. 자유당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당으로 간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한 번은 그 낙선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5대 때 될 때도 자유당으로 되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박준규 이 세 사람이 구선이거든요. 구선. 예, 최다선이죠. 최다선이죠.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럴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25살에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거는 최연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거 깨기 힘든 기록이거든요. 아마도 지금과 같은 그 정치의 이분하는 문화에서. 구조 예.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5세가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우 쪽팔려. 야, 나도 청년 될 뻔했어. 나도. 아이고, 참. 진짜. 45세가 어떻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25세 국회의원 된다는 거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있을 그런 수 없죠. 구조인 사실은 거죠. 그렇고요. 근데 솔직히 25살이 국회의원 돼야 되는 거 맞는 젊은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국회를 진출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 젊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당연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냐 유신 때 23일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 전두환 때도 그렇고 구치소 형무소 간 적 없어요. 감옥 한번 가지 않았는데 가택연금은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죠. 예. 그리고 닭장치가 탔던 사진이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막 안 들어가려고 막 하고 예. 그 사진 쫙 찍어가지고 선거 때 많이 써먹었다 민주투사라고. 예. 그거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민주화 투쟁 신용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전두환 정권 밑에서 정치자금 부족한 거 없고요. 항상 밑에는 문화상이 풍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민주화 투쟁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도권 정치에서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민주화 투쟁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의회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제2의 이승만이 될 가능성들 이런 걸 보면서 자유당에 들어갔었는데 그걸 유신이 확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박정희가 딱 낙점한 사람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실 영원히 대통령 하려고 했었잖아. 유신이 뭐야? 끝까지 가려고 그런 거지. 영원히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10월 유신을 했다는 것 총통이지, 자체는. 총통. 그렇지.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하기 위해서 야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대통령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고 그때 이제 그 중도로 있는 이철승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명성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선명성을 가게 되면 김대중처럼 죽을 뻔하니까 적당히 선명성. 적당히 이것이 아닐까. 선명성이 가택연금 정도의 정도로.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물론, 적당한 선명성. 예. 민주화를 숙명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매진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할 때는 이견이 있다. 이견이 있다. 자, 그분은 대통령이 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을 선택한 거다. 정치인은 누구나 다 큰 꿈을 가지고 예. 하는 건 맞아요. 예. 그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없어서는 대통령 되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민주화 투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민주화 투쟁을 왜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런 질문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끝에 그래서 결국은 드러났잖아요. 삼당 야합이라는 대통령 하기 위해서 삼당 야합 가기 이전에 있었던 민주화 투쟁들 보면은 의심스러운 거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거? 물론 예를 들어서 23일 동안 굶었다. 전두환 밑에 전두환 단식 투쟁했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40대 기준으로 야권의 정치를 김대중과 함께 이끌어왔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이거를 염석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앞에 나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끝낸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서의 3당 합당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근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의심하고 있는 게 맨 막판에 박정희와 그 회동을 했을 때 나왔던 그 미략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예. 박정희가 다음은 당신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적당히 끝낸 거 아니냐라는 이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의문을 던져주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렇게 나서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미락이 언제 얘기죠? 박정희 때예요. 박정희 때 예, 언제? 박정희 때. 그러니까 유신한 다음이죠. 예, 유신한 다음이죠. 유신한 다음에 그러니까 김영삼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대한 적이 있었다. 독대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건 역사적 팩트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독대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언들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YS는 입 다물고 있죠. 예. 입 다물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예. 뭐 지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자, 우리 순수하게 이 민주투사로서의 그러니까 87년도까지의 예.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이끌어냈을 때까지의 그런 행보들에도 예.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의문이 많다라고 있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갖고 있는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들 그런 감각들 자체가 예.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의와 만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동물적인 그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예. 앉아서 천리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뭐 이렇게 권력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J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 나가는데 아는 거야. 딱 여기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도 쳐낼 수 있었던 거고 전격적인 금융실명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그러니까 천만인 서명 운동 있죠. 천만인 그렇죠. 서명. 그렇죠. 87년에. 예. 근데 그 사실 1,000만 명이 서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때 DJ 쪽에서는 100만인 서명 운동 하자라고 했을 때 1,000만인 서명 운동으로 바꿨어요. 근데 DJ가 놀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봐라. 누가 신아.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웃고 뭐 넘어갈 수만은 없는 그런 감각이에요. 감각이에요, 그럼.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꿈 아닙니까? 예. 상상이에요. 우리들이 구현해내려고 하는 어떠한 세상들에 대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씨앗을 던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씨앗을 던져주는 그런 비전을 품게끔 하는 그런 데에는 김영삼 대통령은 그게 설사 쇼다. 뭐 이벤트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더라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었다. 탁월해요. 정말 그건 탁월해요. DJ 못 따라간다니까. 그렇죠. 진짜로. 예. 실제로 그 연설도 보면은 DJ와 YS가 완전히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DJ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그렇죠. 따져가는 그런 연설들을 하죠. 그 지금도 인터넷에 아마 그
DJ 연설 음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떠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장춘당 공원에서 했던 음성이 그 남아 있는데 시민당 후보 때 진짜 연설 잘하고 저는 40대 때니까 연설 진짜 잘하고 정말 빨려 들어가. 그렇지. 선동 호소력 있게 연설하는데 그리고 그 기본이 뭐가 돼 있냐면 뭐 논리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YS는 어떠냐면은 일단 YS는 젊은 시절에 서울대에서 뭐 연설대에서 막 그 상도 타고 그랬대요. 연설 맞아요. 잘했대요. 예.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연설은 감성에 호소하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실히 군정정식 뭐 이렇게 네. 발음은 부족하고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이제 흡입력 있도록 하는 따뜻하게 가져가는 그런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분을 갖다 비교할 때 YS는 선동가의 기질, 그리고 DJ는 선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설득을 해내는 그런 그치.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똑같이 연설을 했을 때 YS는 큰 이슈 아젠다를 던져주면 던지는, 예. 김대중은 그 아젠다를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궁합이 잘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설 우리 한번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연설에 가서 보면 일단 먼저 YS가 칩니다. 그때 칠 때 뭐 진짜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이런 식의 아주 선명하고 간결하고 우리가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딱 쳐요. 그리고 연설도 길게 못해요. 되게 못해. 사실은 근데 짧게 딱 하고 가면 그 뒤에 이제 DJ가 올라오면 그 DJ에 의해서 속이 후련해지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혀 있었던 것을 저렇게 뚫어? 근데 어떻게 뚫을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치. 이렇게 찬찬하게 짚어주는. 사실 선거에서는 선거라든지 정치 연설에서는 그 YS께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선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나기 전부터 그런 얘기인데 동아일보 기자가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 두 사람이 각각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DJ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S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말 맞추고 집에 그저 회사에 동아일보 와서 예. 서로 말 못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DJ는 예. YS에 대해서 그 사람은 엄청나게 복잡한 거를 엄청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미쳐버리겠다 진짜. 좀 더 열심히. 예. YS는 엄청나게 복잡한 걸 엄청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YS는 그 YS 성대모사가 안 돼. DJ는 엄청나게 간단한 연결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선거에서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이기거든요. 예. 단순하게 얘기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치고 가면은 복잡한 사람은 못 이겨 그런 사람을.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싸우는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그런 어떤 서로의 기질적인 차이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에 있어서 차이를 갖고 온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이분은 굉장히 단순한 거야. 단순한 민주화 자체를 갖다 어렵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민주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그분은 또 저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뭐요? 이분은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좀 알았다. YS는 보면 남들 말을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진짜 잘 들어요. 그것도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면전에서 막 면박을 주기도 했대잖아, YS를. 그렇죠. 그런데 그걸 듣고 있잖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레이저. 레이저뿐만 아니지. 그 다음에 배신자를 심판해주 이렇게 되겠지. 근데 YS는 절대 안 그래. 근데 자기한테 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중에 더 참겨.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은 그 김대중이 당무회의 할 때는 다 말을 시켜요. 시키지. 다 말을 억지로. 시켜. 예. 예. 말을 시키고 심지어 맨 끝에 있는 막내까지 말을 시켜요. 맞아요. 그때 막내가 누구냐면은 TV조선에 지금 진행하는 장성민 씨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서. 예, 그렇게 예. 시켰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잘 키우면 약이고 못 키우면 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성대모사가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도 같다. 예. 근데 참. 예.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DJ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다 무릎 꿇는 거야. 왜? 워낙 독서량이 많고 워낙 케박하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꿀리는 거야 DJ가. 그러니까 뭐라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탄식을 하면서 이게 지금 감탄을 하면서 정말 똑똑하다, 정말 말 잘한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좀 찝찝하죠. 왜? 그 나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전문가인데 나도 근데 가오가 있는데. 가오가 있는데 YS는 그게 아니라 뭐든지 오면은 자네 최고 막 이렇게 자네 최고 이렇게 잘 들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래도 천하에 YS를 가르쳤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 편에 붙느냐? YS 편에 붙는 거야. 그리고 YS는요 지갑을 몇 개씩 갖고 다녔어요.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아는 지갑. 여기 50만 원, 10만 원, 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의 깜냥에 따라서 지갑째로 주는 거야. 와. 지갑째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5만 원짜리야. 5만 원짜리야. 50만 원을 주면 50만 원짜리야. 근데 사람은 지갑제로 주니까. 지갑제로 주니까. 지갑이 여러 개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하는 거야. 못했죠. 예. 그 5만 원짜리 받아갖고 오면서 이야, 나 YS한테 지갑제로 받았어. 그럼. YS가 5만 원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다고요. 그게 뭐 지금은 정치자금 그렇지 않지만 이게 통용됐던 때 누가 사람을 더 흡입력 있게 빨아갔냐? YS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거. 이게 보스라는 거죠. 보스라는 거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YS가 민주투사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최유한 평론가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예. 또 다른 평가는 그가 민주화를 선택했건 혹은 민주화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염원이 있었건 간에 실제로 우리의 민주화 투쟁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이 염석증까지 간 건 좀 그렇지 않냐. 나 글 썼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염석증까지는 좀 그렇다. 페북에 썼잖아요. 예,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민주투사 김영삼이라고 할 때 누군가는 물음표를 갖다가 찍는 사람은 있다. 예. 이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문민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사실은 YS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 군정종식. 군정종식. 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을 하겠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깜냥을 보고 가서 물어보고 할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어요. 취임하고 나서 보름 만에 했죠. 그 핵심은요. 예. 핵심은요. 그 하나에도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3시간 만에 날렸어. 3시간 만에 날렸어.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니지 보름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3시간 보름 만에 돼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그렇지, 그 자리에서. 맞아요. 누구 다음 임무 맡기면서 3시간 만에 날렸고 그 94년도 4월달 내내 별들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별들을 계속. 심지어는 그때 육사 31기 백승도 대령이 난 그 양반도 알거든. 백승도 대령이 하나의 명단을 막 뿌리고 언론에 보내고 난리 났었어. 군인 아파트에 뿌리고 막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회에 영광급 장교까지 하나회가 뿌리 깊게 침투해 있는 것이 다 백이라 드러났어요. 그리고 다 잘렸죠? 다 날려가는 거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네. 하나회가 뿌리 깊게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군부 쿠데타까지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죠. 거기에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이들을 날리지 않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으로 됐었을 때 그때 쿠데타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인 뭐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가정이니까. 않지만 예.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때 안 일어났으면 노무현 때라도 일으켰을 사람들이야. 사실 그렇죠. 그때 노무현 때 막 이렇게 군인들 뭐 하고 있냐고 선동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쿠데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군인들 뭐 하고 있냐 그랬지. 황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아직도 처벌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은 사실상 그 두 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그래서 군인의 전통이 이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그 위로부터의 혁명이거든요. 완전 그렇죠. 뒤집어 버린 거기 때문에 그때 DJ 대통령이 나중에 그때 이런 건 나도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군정종식에 있어서의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취임 딱 하자마자 그야말로 대중들의 지지가 엄청난 상태에서 그렇죠. 또 언론들이 온갖 주목하고 있는 상태야.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 뭐 생각하고 이합지산할 시간도 없어. 반박할, 반항할 찍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다 날라가는 거예요. 도장 딱 찍혀 있는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딱 날린 거죠. 한 달 안에 싹 날린 거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군정 종식을 했다는 거 이건 평가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민주화 투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아니 권력을 유지해야 되잖아. 예, 오늘 세다. 당연하지. 예, 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대중이 아니라 네. 오히려 군부. 군부다. 예. 왜냐하면은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때 군부들이 어떻게 깽판 쳤는지 봤거든요. 어떻게 깽판 쳤죠? 그때 박희도라는 장군이 맞아. 예, 박희도가 유명했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수류탄을 까던지겠다라고도까지 얘기했었고요. 그때 국방위 회식이라든지 이럴 때 막 군인들이 야당 국회의원 막 패고 그랬어요. 맞아. 그런 것들 그때는 그때 문화가 정책돼 있었던 거지. 예. 왜 지금까지 전두환 선배, 노태우 선배 다 봐왔거든. 자기들도 해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정치 국민들이 득식을 하는데 그걸 안 치면 권력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사실 그때 당시에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하나가 예, 그거예요. 그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단일화가 되면 그러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다녔어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YS가 그걸 들고 김대중과 함께 후보 단일화 논리로 협상을 했죠. 협상을 했죠. 근데 솔직히 자존심 상한 거지. 그 논리 가지고 나가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면 앞장서 나가서 쿠데타군을 진압해야지. 그거에다가 그게 무섭다고 타협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멋진데. 근데 타협도 때론 필요해. 네, 뭐 어쨌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군전 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지만 그거는 결국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정적의 처단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던 보수 언론들도 있었어요. 나 이 방송 끝나면 나 엄청 뭐랄까 이게 이미 삐딱하다고 루비콘 강은 건넜어. 대근 이제 끝이야. 자, 그다음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평론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시죠. 이건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취임 첫날 뭐 했는지 알아요? 예, 취임 첫날 청와대 앞길 개방, 맞아요. 인왕산 개방. 그때 우리 조금 감동했다.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첫날 딱 날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청와대 개방, 앞길 개방, 그 인왕산 개방. 이거는 그때를 뭐 이렇게 삐딱하게 사신 분이니까 이러지만 우리 그때 청와대 앞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갈 수 없었죠. 그거 어떻게 가? 북악 스카이웨이가 막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앞길을 가면서 느끼는 묘한 쾌감 이게 있었다니까. 나 일부러 그 앞길 가봤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왜? 하여튼 저는 재수 없어서 안 갔고요. 그리고 예. 그냥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첫 국무회의 때 뭘 얘기했냐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재산을 공개해 버렸어요. 미치가 어떻게 되겠어? 뭐야? 그러면서 줄줄이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전통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부메랑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그 지자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낙점을 했거든요. 김상철 서울시장이 맞아. 임명받은 지 7일 만에 옷을 벗고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 있었죠. 재산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서? 아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 했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축적된 것들이 굉장히 다 많이 드러나는 거지. 예. 그 그리고 나서 그 김재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의장도 맞아요. 있었는데 이 사람 유명한 말을 했죠. 이게 옷을 벗으면서 토사 구팽. 예, 토끼 사냥을 마친 사냥개는 살만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직을 그만뒀고요. 예. 박준규 의원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국회의원 한 사람이에요. 구선이요. 최다선. 구선 똑같아요. YS랑. 나중에 근데 박준규- 솔직히 이분은 말이야.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럼. 잘 보여가지고 그럼 국회의원 한 거지 가야지. 무슨 이걸 갖다가 정말 제대로 선택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 민자당을 탈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법무, 건설, 보사부 장관 3명이 옷을 벗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꿋꿋하게 재산 공개를 해서 나중에 5월 달에 정무직과 1급 이상의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권력이 깨끗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청렴함의 상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의 또 다른 상징물이 청와대 칼국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청와대에 오서 뭐 맛있는 점심 때는 무조건 칼국수. 칼국수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진짜 칭찬해줘야 되네요. 금융실명제. 따단. 이게 나도 박수 쳐줄게. 저는 그 단독 후보라고 해서 백규환 선생님을 갖다 추동했던 그런 쪽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PD였구나. 말해서 대놓고 그따위로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쪽이 솔직히 후단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실은 반감이 있었기 반감, 때문에 예. 독자 후보를 갖다 내세웠던 거야. 왜냐면 김영삼을 지지하기는 솔직히 쪽팔리거든. 그치. 그런 상태여서 독자 후보를 내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예, 그런 반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아니 금융실명제 할 때, 이걸 황당했지. 한단 말이야 진짜? 황당했지. 솔직히 우리는 이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에 최고의 공약 두 개가 금융실명제하고 토지공개념이었어요. 토지공개념, 예. 근데 설마 이걸 할까? 이건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융실명제를 한 거야. 예.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좀 후퇴하긴 했지만 부동산 실명제라고 해서 예, 했어. 했어. 예. 이거는 쳐줘야 된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재산 공개를 관료로 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에 숙청하면서 군인을 손받잖아요. 손받죠. 그다음 뭘 손보냐? 금융권을 손보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겁니다. 이게 그 8월 12일 날 저녁 7시 45분에 갑작스럽게 텔레비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사람들 황당하죠. 깜짝 놀랐죠, 그때? 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충격받았어요. 이게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16호예요. 네. 이거를 갑작스럽게 발표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남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그 재산 갖고 계좌를 있었던 갖다가 막 사람들은 숨겨놨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날 난리 난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기 이름이 아닌 통장 계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좌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온갖 검은 돈들이 막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그 뭐 이렇게 검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버님도 저에게 이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날 왔더니 내 이름은 통장이 있네. 그땐 그게 가능해. 그냥 뭐 신분증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입니다. 그렇지,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얘기하고 도장 하나 갖고 가면은 그냥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세뱃돈을 다 거기다 넣어주실 내가 번 세뱃돈들을 다 거기다 넣어주실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더라. 딴 데 쓰셨지. 딴 데 쓰였지. 그렇게 딴 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금융실명제는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전두환과 노태우도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야. 특히 전두환 같은 경우는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융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금융실명제 해야 된다라고 전두환이 독재자였잖아요. 해! 하면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안 했다? 근데 못했어.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 왜? 해! 했는데 시장이 자빠지는 거야. 시장이 막 종합 주가지수 폭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전두환이 해! 했다가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간 거지, 이렇게. 전두환도 못했던 건데, 전격적으로 반대파가 아까 그 하나에 치듯이 반대파가 반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실시해버린 거야. 사실 근데 전두환은 시장이 폭락했다기보다 자기도 걸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비자금들이든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정치 자금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했었는데 옆에서 쿡 찌른 거지. 카카. 그랬다 카카 돈이 찜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들어갔던 거지. 사실 난 그거 시장 모르겠어.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좀 핑계지, 핑계. 근데 시장 폭락할 수도 있었어. 폭락을 할 수 때도. 있지. 예. 예, 사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6월 29일 날 YS가 이경식 부총리를 만납니다. 독대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죠. 금융실명제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경식 부총리가 그땐 재무부죠. 재무부. 실무팀 20명을 붙잡아. 너네 집에 가지 마. 그 과천 종합청사 앞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밀어넣어. 그게 밀어넣어. 그게 비밀 TF라는 거야. TF야. 그리고 야, 근데 이런 비밀 TF를 국정화 교과서에 하냐, 이씨. 예이, 진짜. 아유,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도 못 가고요.
심지어는 이게 바깥 전화도 못 해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금융실명제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심지어는 창가에 가까이 붙어 있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 맞아요. 왜? 창가에 붙어가 바깥에 하고 뭐 신호를 한다든지. 그렇지. 이럴까봐.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 그 20명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차명 계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집에만 우리 집에만 가가지고 빨리 실명으로 바꿔놔. 뭐 어떤 조치를 취해 이렇게 할까봐 그걸 막은 거예요. 막은 거야. 전화도 못했잖아. 전화 못했지. 바깥에 전화 못. 오로지 이형식만 매일 YS한테 독대하면서 보고를 했답니다. 금융실명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요. 어느 정도 됐고요. 매일 보고하고 드디어 그래서 언제냐? 8월 12일 두 달 만에 이 재정명령권을 내리게 되죠. 어쨌든 나중에 부작용도 있긴 있었어요. 뭐 중소기업이 제일 힘들었죠. 제일 힘들었지. 예.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중소기업은 사실상 YS 때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 많이 정말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YS의 과로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이때 금융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을 발견됐죠. 발견할 수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은 97년 3월까지 실명 확인율이 99.3%. 네. 야, 이건 대단한 대단한 실적이에요. 거예요, 예, 정말로. 그야말로 이 부분에 김영삼 대해서는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와 강력한 그야말로 눈을 뜨고 너 몇 %까지 할 거야 이렇게 독려를 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못해. 예, 맞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뒤로 실명 그냥 확인 쓰고, 뭐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따위로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금융 관료들을 다 나쁜 놈들은 친 거야. 막 그렇죠. 치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그다음 이제 IMF 얘기해야죠. 그렇죠. IMF는요, 사실은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한화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니까 지지율이 막 90% 육박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지지율 90% 육박 이런 게 없거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국민들을 더군다나 OECD 가입시키니까 사람들이 민주화를 잃은 우리 국민이 되게 선진국이 됐구나. 굉장히 뿌듯해했거든요. 사실 금융실명제까지는 잘했어. 근데 이분이 욕심을 내기 시작. 욕심내기 시작한 그 욕심을 내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계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실패했어요. 자, YS 정권 전체 경제 성장률이 7.8%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야. 네. 그만큼 세계 경제 상황이 괜찮았죠. 괜찮았거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저 호황이 198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졸업할 때 이 학과에 이 뭐랄까 그 지원서, 지원서, 회사의 있지. 지원서 있잖아요. 이게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쌓여 있으면은 졸업생들이 가서 뒤져봐.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빼가지고 가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게 회사를 뭔 말인지 다녔다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 그 학과 사무실이라고 있죠. 입사 요청이 들어와. 요청이 들어와. 과에. 그 요청이 들어와서 설명서들이 막 쌓여 있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담당 직원도 있어. 있었어요. 그 조교 중에 한 명, 뭐 혹은 그 전문 학교 직원들이 그렇게 있어서 그 찾아가잖아요. 선배님 나 이제 졸업할 것 같은데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러면 그 중 하나 딱, 야 여기 한번 가봐. 너한테 맞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쌓여 있었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취직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골라가면서 갔잖아. 골라갔지. 여기 연봉이 후져요. 야, 참 그럴 때가 있었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 네, 그런 상황이었죠. 세계화를 갖다 얘기를 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을 막 해버려.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편승해가지고. 가트에서 WTO 바뀌면서 WTO 가입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직을 걸고 지키겠다는 쌀도 다 개방하고 그래서 거의 100% 우루과이 라운드 그때 상품 자유화가 환란 직전까지는 한 100% 거의 찼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방하면 들어오고 막 근데 다 진 거 다 그냥 당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은행 금융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때 1년 이내 외화 단기 차익 금리가 1년 이내 단기 차익 금리가 외화 장기 차익 금리보다 크게 낮은 걸 은행들이 봤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뭘 요구하냐면은 이 외화 단기 차입에 대한 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로 돈을 확 빌리면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장기 차입금은 금리가 오히려 높아. 그러니까 얘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단기로 빨리 빌려서 빨리 털어버리는 왜냐면 거야. 그때 당시에 금리도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20% 그랬다니까. 우리 지금 1988 나오잖아요. 응답하라 1988. 한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동일 씨가 얘기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야, 은행의 금리가 15%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살인적인 그 금리였어요. 그런 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단기 차입금 쪽을 갖다가 시장을 다 개방을 해주면 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한도 규제를 풀면 돈을 갖다 엄청 갖고 들어와서 이거 은행에서 요청을 한 거고 근데 그때 세계 금리가 관료들도 어느 정도였냐면 한 4%, 5%. 그러면 15%에 풀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는 예대 거죠. 마진. 그럼. 근데 엄청난 마진. 이거를 딱 봐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관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죠. 이걸 풀어줘. 왜냐면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건 3개월 막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야. 갚아야 되는 거야. 3개월 만에. 1년이면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예금은행들의 외화 단기 차입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자, 1996년 말에 우리나라 대외 채무가 1,448억 달러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예. 이것이 1994년 말에는 808억 달러였거든요.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640억 달러가 늘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 그치. 그 규모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차입금이 많았다는 거야. 640억 달러 중에 단기 차입 금액이 절반이 313억 달러라는 거지. 이걸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나라 우리 외환보유가 얼마? 그러니까 39억 달러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왜 그러냐면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가 그때 A뿔이야. A+였어. 그러니까 외환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왜냐면 가서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금리도 낮춰드릴게요. 많이 빌려가면 이랬단 말이야. 언제든지 빌릴 수 있거든. 근데 97년도에 태국의 바트화 위기가 생기면서 이 국제 그 금융자본들이 잡아먹을 나라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 딱 걸린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딱 보니까 얘네들이 단기 차입금이 높네. 근데 외환 보유고는 없어? 오케이. 빼봐. 그렇지. 쫙 빼봐.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IMF에 가서 깡드씨한테 가가지고 사정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알짜배기 우리 그 기업들 알짜 자산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픈 그때 우리 아버지들 엄청나게 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때 왜 그랬냐면 또 특히나 솔직히 보세요. 자본이 투자가 되는 걸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본이 투자가 되면은 자본의 이윤만을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자본들이 기업에 재투자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기업의 기술이나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내가 딱 돈 집어넣어서 1년 뒤에 찾을 거야. 그런데 그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데 투자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지. 그냥 우리 배당이나 많이 줘. 배당이나 많이 줘 그러지. 그리고 심지어는 M&A 하는 거 제일 좋아해. 그래서 먹튀가 지금 나오잖아. 먹튀가. 아유 나한테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실제로 우리 기업을 살리려면 무조건 자본이 들어온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협업 혹은 합작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그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같이 주인이 되면서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 근데 자본만 쏠랑 들어오는 거는 사실 위험하잖아.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재벌 경제 체제로 이제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제 막 7.8%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됐을 때 뭘 고민해야 되냐면 질적인 전환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노동개혁이라든지 금융개혁인데 그 문제의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 있죠. 이거에 대해 그걸로 쌓인 부채들이 되게 많았거든.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금융실명제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한 다음에 재벌개혁을 들어갔어요. 재벌개혁이 딱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걸 못 들어간 거야. 그다음에 그 재벌개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실제로는 재벌의 채무들을 악성 채무들을 빨리빨리 털어내게끔 하고 그리고 그 해고는 많이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복지 쪽으로 우리의 그 안전망들을 갖다 챙길 수 있게끔 경제가 돌아갔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10위권이 뭐야? 훨씬 더 안 들어갔지. 자,
IMF만 아니었으면은 참 YS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었을 맞아요. 텐데 IMF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사실. 그런데 이 외환이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갑작스럽게 우리의 그 모든 그 회사나 이런 걸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게끔 되고 고용 형태니 이런 것들도 다 IMF한테 보고했잖아. 그냥 다 보고 있죠. 어떻게 해고를 갖다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나 이런 그거 것들을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자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했습니다라고 도장 받았던 거야. 나는 그래서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를 2년 만에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할 때도 나는 그건 솔직히 평가를 다 안 그래, 해주고 맞아. 싶어. 자, 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예.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노태우 때는 이게 8, 9%였는데요. 예. 이 YS 때는요. 그 이후에 YS 때는 4%대 안정화가 됐었다라고 맞아요. 얘기해요. 예. 소비자 물가도요. 실업률 역시 지금 2%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말 아까 얘기했었죠. 학과 사무실에 막 쌓여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임기 내내 2%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92년도에 24억 3,100만 달러였던 적자 경상수지가 1년 만에 93년도 첫 해에 20억 2,600만 달러로 이게 흑자로 돌아섰다. 그렇죠. 이 그리고 전반적인 특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예, 그렇죠. 그때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대기업들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또 나와서 온갖 대중문화들을 갖다가 다 향유할 수 있을 만큼 돈도 있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고 그럼요. 연수도 갈 수 있었고 정말 좋았죠. 좋았죠. 젊은이들한테는. 근데 어쨌든 경제 부분을 보자면은 IMF만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갔는데 이 머리를 제대로 못 빌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솔직히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얄미웠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부실한지 몰랐다고. 그걸 몰랐으면 자, 경제 부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장 큰 과, 저는 삼당 합당이라고 생각하죠. 합당 아닙니다. 야합입니다. 야합, 예.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과입니다. 이건 과라기보다는 저주예요. 저주죠, 저주. 예. 대한민국을 IMF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질고의 그렇죠. 그 공간으로 헬조선으로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자, 보십시오. 자, 88년도 그 여소야대 정권 권력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당시 그 최고였던 민정당이 쪼그라들고 30한 4% 정도 야3당이 그래 여소 야대야. 이게 뭐냐면 서로 야권과 함께 이렇게 그 의회 권력을 지켜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구도를 보면 그러니까 여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정당. 그러니까 민정당과 그 자민련. 자민이 아니라 그때는 신민주공화당. 네. 신민주공화당이 합해서 과반수가 약간 넘었어요. 약간 넘고 그다음에 그 통일민주당하고 평화민주당이 둘이 합해서 과반수가 약간 안 되는 안 됐어요. 그런 형태로 재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정당 혼자는 30한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신민주공화당이 붙어주지 않으면 안 그래서 되니까. 그때 당시에 신민주공화당이 뭐 캐스팅 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었죠, 진짜. 이 구도가 사실은 의회주의가 꼽힐 수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구도였던 거야. 이때 뭐 연정도 가능했고 그럼. 뭐 여러 가지가 가능했었어요. 자, 근데 엊그저께 그 YS 그 국가장 이 시기니까 그 김영삼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이라는 분이 이 양반이 이제 국회의장까지 했었잖아요. 전 국회의장이죠. 예. 인터뷰를 했는데 YTN 라디오 인터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에서 무언가 전혀 처리가 안 됐다. 매일처럼 사당이 계속 나서 이해관계에 따라 시비가 엇갈렸고 바깥 사회는 노태우 대통령이 6.19를 선언한 이후에 노조는 노조, 학교는 학교대로 뭐 지리멸렬이었다. 아이 진짜 아이, 지랄을 진짜 하세요 정말.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뭐 심지어 독일은 어떻게 살아요? 독일? 자, 어? 참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냐면요. 민정당, 그러니까 노태우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전두환이는 자기 친구잖아요. 전두환이 해! 쫙 됐거든. 노태우도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거지. 해! 안 돼요. 왜? 의회가 막고 있어요. 왜 의회가 막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권위주의 청산하고 민주주의 확립하고 인권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야당 여당끼리 서로 정책 경쟁을 했고 합종 연행을 했다면 서로 막 이렇게 끌어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게 사실 정치다운 정치야. 정치지, 그게 정치지. 정치야. 그럼 그런데 그거대로 안 되니까
이게 민정당의 노태우로서는 열받아 죽겠거든. 그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쟤네들 눈치 보고 가서 합의해야 되고 이거 너무 귀찮아 씨. 그럼 확 엎어버리고 싶어. 그럼 일종의 의회 쿠데타. 이 의회 쿠데타를 김영삼이 한 거예요. 노태우랑 같이.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가 중간평가 내세웠었죠. 그렇죠. 공약으로 중간평가하겠대.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거지. 된 거야. 89년도 그리고 후보 단일한 실패해서 둘이 찢어졌고. 그래서 노태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속을 했네. 중간평가. 이걸 어쩌지 고민하면서 간을 보는 거야. 야당 간을 보는 거야. 그렇죠. 야당 간을 보면서 사실은 박철원이가 노태우랑 짝짝꿍 해가지고 김대중한테 가서 연정합시다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대중은 거절했거든.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 참 역사의 하나의 그 페이지예요, 그게. 그때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야, 받았으면은 또 이상해질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만 삼당 합당 같은 그런 체제는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연정이잖아, 더 이거. 웃긴 건 뭐냐면, 그렇죠. 그건 연정이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근데 이 그때 상황을- 요거는 설명해줘야 돼. 예.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에서 2등 했어요. 예. 2등 했는데 총선을 딱 지나고 나니까 3등으로 밀려났어. 3등으로 밀려났지. 여기에 위기감. 여기에서 평소에 DJ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었거든. 그렇지. DJ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있는데 자기는 정치 감각이 이건 타고나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정치적 감각을 딱 발휘해 보니까 밀려난 거야. 노태우가 자기가 아니라 김대중이랑- DJ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냄새를 풍기기도 했고. 그럼요. 풍기기도 했고. 그런데 바깥에서는 지금 막 중간평가 뭐 난리가 나니까 두 가지 전술을 썼어요. 하나는 제야에 딱 붙어가지고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자 이랬고요. 예, 맞아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신 제야 어르신들 만났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나중에는 거기로 들어가기도 하셨지? 예, 그 제야 어르신들? 예, 예. 예. 한편으로는 노태우 쪽이랑 물밑에 접촉을 해서 3당 합당을 준비한 거예요. 겉으로는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해놓고서 물밑으로는 3당 합당 왜 하자. 제가 연정하지 말고 난 합당할게.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와중에 중간평가를 DJ가 받으면은 자칫하면 정치 질서 전체가 다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안 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87년 후보 단일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3당 합당과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무엇이냐 할 때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짓.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부마 항쟁을 일으켰던 부산과 마산 우리 어머니 고향이 마산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도로 돌아서고 호남을 고립화시키면서 지역을 완전히 쪼개버리고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3당 합당. 정치적 아들들이 이 쪽팔린 짓을 하는데도 부산 마산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또다시 누구야? 그런 사람들 다시 찍어주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만든 근본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야? 뭐 홍준표? 홍준표가 당당하게 받는 데잖아 지금. 주민소환 그거. 문대성이가 박사학위 완전 표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기를 채우고 있고. 임기 채우고 있고. 김도읍, 하태경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원인 누가 제공했어요? 이 땅에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게 만들고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죽이기만 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서민들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고립시키고도 숫자 노름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도를 그걸 정치라고 인식시키게 만든 그런 사건 그게 바로 3당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열한 종북몰이 그리고 보수화된 언론, 전라도 배제의 정치, 온갖 불합리한 정치적 유산을 고스란히 남긴 게 3당 합당이고요. 그것 중에 하나 더 붙이자면 저는 어설픈 진보인해 하는 그런 인간들이 권력의 맛을 확 보게끔 만들어서 권력만을 찾아서 그냥 쫓아다니는 분화방이 되게끔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호 의원님 편하십니까? 거기서?
즐겁나 보지. 예. 나는 김문수랑 악수하고 그 손을 안 닦았던 사람이에요. 예? 장기표 사무실에서 만나가 내 학생 때 만나서 김문수랑 악수하고 내가 오늘 손을 안 닦겠습니다. 진짜 안 닦았다니까. 이재우 의원님은 민주투사였잖아요.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질곡을 겪고 잠식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근데 3당 합당이라는 게 이런 구도를 만들어 버렸어. 다른 모든 공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이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시스템, 어떻게 보면은 87년 민주화 대투쟁 그리고 88년도에 노동자 대투쟁 하면서 이 사회가 성숙해 나가고 있었고 그럼. 그리고 그 판들이 이 자생하는 그런 힘들에 만들어지고 의해서 있었다니까. 다 만들어지고 그럼. 있는 것을 잘라내고 특정한 지역에는 아주 5.18보다 더한 그런 치욕들을 안기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정치 몰입애들이 여태껏 그 권력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럼.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3당 근데 합당이라고. 이 막판에 가서 무슨 통합과 화합 얘기했다. 이거 지나가는 걔가 웃어야 할 일이고요. 아니, 그거는 YS가 진짜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한다면 그의 정치적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종북몰이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살아생전 사실은 이제 호통을 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JP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연정이라고 하는 것과 합당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안에 따라서 다른 정치 세력과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관철시키는 행위예요. 이건 정치입니다. 그런데 합당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이런 구도를 해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들끼리 권력을 가지고 쇼부를 쳐가지고 질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권력 노름이에요. 네. 그거 좀 제가 좀 싸가지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땐 DJ가 힘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DJP 연합을 통해 가지고 DJ를 죽이고 싶었던 거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3당 합당 말고 DJP가 예전에 DJP 때 DJP 연합은 DJ가 힘을 가지고 주체로 나서 가지고 휘두른 거고 이거는 군부 독재의 편에 빨려 들어가서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가 됐나? 호랑이 먹혔지? 빨려 들어간 거다. 자기는 안 먹혔어. 국민이 먹혔어. 국민이 먹혔어. 김영삼은 안 먹혔어. 국민이 먹혔어요. 국민이. 그 이후에 이 정치 그 구도를 만들어내서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게 만들고 어떻게 유신의 잔당이 대통령까지 되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만듭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록도 이야기를 하죠. 뭐 김영삼 대통령의 어록이 많죠. 예, 많죠. 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온다. 그건 정말 누가 그때 그 얘기했대. 그 YS 그 얘기 하기 전에 소의 목을 비틀어도 개의 목을 비틀어도 그럼 나중에 인터뷰할 때 진짜 닭의 목을 비틀어 이게 괜찮겠다 해서 했대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 진짜 나온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다니까. 최초의 의원 제명. 최초의 맞아요. 의원 제명 때 그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새벽 온다. 참 멋있지 않아요? 이건? 멋집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의 굴에 들어간다. 이것도 어록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호랑이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호랑이 국민이 잡아먹겠다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호랑이 등에 김영삼 대통령은 타 있었고 그 호랑이는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국민들을 잡아먹고 다녔던 거죠. 예.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웃긴 거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지. 금융실명제 하고 나서 참모들도 몰랐을 때 한화에 쳤을 때 그리고 35년 동안 우정을 쌓았던 그 옆집의 꼬마 동지 대장 동지의 주인공 이규희 씨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다. 한테 전화해서 깜짝 놀랐지. 국민들을 다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거 있었고요. 영광의 시간은 짧았지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은 길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본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참모가 써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요. 나도 23일간 단식을 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걸 찾아가지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잖아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게 좀 과하게 이야기가 돼서 뭐랄까 이렇게 좀
정교한 외교적 언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했으면은 좋았는데 과한 무대포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참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 의식들은 YS한테는 일관적이었다고 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그 기본적으로 친일의 문제들을 갖다 척결을 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일본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고 그런 의지는 줄곧 관철시켰는데 지금 그 적자 뭐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제대로 해내시는 게 아들임내 몸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정교과서를 바꾼 사람이 와 있는데 다시 국정화를 주장하는 이게 무슨 개논리야? 개논리.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드려야 되겠죠? 예. 예, 퀴즈. 드디어 퀴즈가 나옵니다. 보기와 어울리는 동물은? 그렇죠. 보기의 그 지칭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과 어울리는 동물을 찾는 거죠. 네. 야, 진짜 어려운 문제다. 진짜. 7분, 예, 7시간, 예, 7분이. 예. 힌트를 드릴게요. 한 글자. 예, 그리고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선물 뭐 예, 드리죠? 예, 선물은 우리 책을 양철북 출판사에서 사랑하는 안드레아 선물을 정답을 맞춘 분께 한 권씩 3분을 추첨해서 세 분을 한 글자짜리 가축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7분, 예. 7시간, 7분이. 이분과 관련되어 있는 연상되는 그런 동물을 찾아주세요. 예. 그럼 다음 주도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제발.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남북관계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없으면 먼저 못할 수 있어서 그럼 한번 YS의 무능력 때문에 전쟁 날 뻔했어요 그때. 맞습니다. 불바다 발언 있죠 그거. 그 누가 그 옆에서 발언을 YS 때문에 그랬다니까.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전쟁 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없을 뻔했어 그냥. 그 핵심은 뭐였죠? 뭐냐면은 사실 미리 미국에서 다 북미 관계라는 이런 쇼부를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Y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경파가 깽판을 나서 뒤집어 엎은 거야. 그때 당시엔 분위기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정도였냐면 실제로 북한, 미국이 수교를 그렇죠. 수교의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이게 거의 가능할 뻔했어요. 북핵을 무마시키고 없애고 그 대신에 상호 불가침 조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한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트는 그런 상황들이 준비 중이었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그걸 뭐라고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포괄적 접근 근데 방안. 이거 실무자들끼리 다 합의를 해서 한미 뭐 다 했는데 와이서 탁 뒤집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회고록에 남겼냐면 빌 클린턴 미 대통령하고 그때 대판 싸웠다. 그때 내가 싸우지 않았으면 아마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그게 아니고요. 뻥이에요. 그게 뻥이고. 전화한 적도 없어. 사실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욕심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통일의 첫 대통령이라는 걸 갖다 그치. 남기고 싶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어떠한 협상들을 요구했었는데 요거를 강경파들이 뒤에서 살짝. 그건 그렇지. 왜냐면은 실제로는요. 김영삼 대통령은 강경파들에게 휘둘리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강경파들이 좀 속인 거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나쁘니까 속은 거야. 속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북한과 미국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더군다나 갖다 한 겁니다. 그때 그 영변 폭격 뭐 이 얘기가 있을 때 전쟁 난다 해서 사재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재기 있을 때 불바다 발언, TV에 불바다 발언 나온 거 있죠. 이게 의도적으로 강경파에서 키웠어요. 키운 거예요. 예, 조선일보 등을 통해서 키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은 북진 통일할 수 있다라고는 중앙일보 김아무개 씨 같은 이따위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그런 강경파들의 흐름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아마 조사해 보세요. 자식들 한국 국적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다 외울 거예요. 예. 이제 이건 뭐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튼 이 북한과의 관계를
그래서 틀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뭘 떠왔냐면 경수로를 다 떠안아. 다 떠안아. 아, 그걸 다 떠안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 거기다 쏟아 붓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종북 뭐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강경파들이 YS를 갖고 뒤에는 나중에 또 뒤통수 때려. 그러면서 퍼졌다. 북한에 퍼주기를 북한 했다. 퍼주기. 원조다. 퍼주기 원조야 사실은. 사실은 원조지. 뭐. 원조예요. 거기에 비해서는 DJ하고 노무현 같은 경우 뭐 세 발의 피지 그렇죠. 뭐. 자, IMF 얘기할게요. 예. 자, 근데 지금 문제들이 그때